커밍아웃 스토리,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 20번째입니다. 얼마 전 엄마의 시댁 식구들 몇 명이 본인들끼리의 오해로 다투고 있었다. 명절날 엄마에게 일거리를 주는 것 말고는 별 친분이 없던 그들은 갑자기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라도 된 듯 매일 밤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의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자기 푸념을 해댔다.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계속해서 들리는 통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선 나는 비로소 통화를 끝낸 엄마와 맥주 캔을 기울이다 문득 짜증이 났다. 원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난 짜증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향하는 법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결혼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역설적인 위트가 섞인 멘트였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사는 나에게 결혼은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직 내가 동성애자임을 모르는 엄마에게 그 위트가 먹힐 리가 없었고 엄마는 이렇게 받아쳤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못한다고 해?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약간 올라온 술 기운이 다 달아나 버렸다.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다. 그동안 엄마에게 나는 결혼 안 한다. 나는 고양이랑 둘이 살 거다. 나는 남의 집 식구한테 밥 차려주고 다 먹은 거 치울 생각 없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왔다. 엄마는 항상 네 마음대로 해라고 답했고 때론 나도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하고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모습이 익숙해서인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못한다고 하냐는 말은 나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다. 그 한마디가 엄마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을 전부 표현하는 것 같았다. 엄마에 대하여. 친구와 술을 마시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내게 난 엄마가 살아온 삶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가 이런 말을 들으면 엄마 자신의 삶이 부정당한다고 느낄까봐 무서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엄마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푸념하듯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참 헤테로다운 고민이다라고 생각했다. 동성애자인 나에게 엄마처럼 살까? 엄마처럼 살지 말까는 애초에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떠올랐다.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인 우리 엄마. 난 과연 내가 엄마처럼 살기를 요구받더라도 엄마를 지금처럼 존경할 수 있을까? 엄마는 늘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물론 엄마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와 별개로 혹은 그를 감안하더라도 엄마의 삶은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 한국에서 여자가 하기 제일 좋다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병원 드나들기를 밥 먹듯 했던 나의 병수발을 혼자 떠맡으면서도 일을 놓지 않고 경력을 쌓아왔다. 사춘기 시절 한참 엇나가던 나에게 화를 낼 때에도 늘 이성적이며 중고등학교 시절엔 내가 가정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엄마의 동료들, 엄마의 친구들은 모두 엄마를 좋아했으며
엄마 역시 특별히 누구에게 양심이나 열등감 같은 우월감 같은 것을 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엄마가 늘 꿈꾸는 것은 단 하나, 평범한 삶이었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어찌되었든 밖에서 보기에 정말 이상적인 평범한 삶을 성취해낸 것 같았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평범함이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가 보였다. 엄마는 완벽한 직업인이다. 완벽한 엄마이고 친정 부모님께는 완벽한 딸, 시부모님께는 완벽한 며느리이며 남동생에겐 완벽한 누나이다. 아빠에겐 완벽한 아내이고 아빠의 가족들에게도 완벽한 재수씨, 언니, 형님, 숙모이다. 사람들은 밤이든 새벽이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고민 상담을 했고 엄마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불평 한마디 없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나는 엄마가 가족 친지 모두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평범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나무일처럼 지켜보았다. 나에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은 대개 웃어넘긴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슬퍼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 최대한 가볍게 감정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소화한다. 소수자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피해의식을 남들에게 투명하게 전시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응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살다 보면 가족에게 내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감정에 휘둘려 더 이상 그런 일들에 거리를 두기를 하고 웃어넘길 수가 없다. 나는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솔직히 나 자신이 더 중요했다. 우리 가족 4명이 각 개인으로 사회에 뚝 떨어진다면 성소수자인 데다가 어릴 때부터 신병이 있는 내가 가장 약자가 아닌가. 나는 가족들로부터 또 나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엄마의 부당하고 평범한 삶을 못 본 척 하려고 노력했다.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사회에 나가면 내가 엄마보다 더 약자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위안을 했던 것 같다.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인지 엄마와 나는 애초에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 아니었다.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서로의 가치관이 직접 부딪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그건 나에게 감정이 너무 소모되는 일이었다. 내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엄마 입을 통해 직접 부정당하는 것은 나에게는 악몽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서로의 가치관을 공적인 어휘로 포장해 감정 소모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읽은 책이나 영화를 대화 소재로 삼는 것을 택했다. 그런 식으로 어렵게 알게 된 엄마의 가치관은 참 보수적이고 평범했다. 내가 쭉 알고 있던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알던 방식으로 행복하고 싶은 것. 사실 나는 엄마의 가치관을 아주 많이 물려받았다. 남들이 들으면 비웃겠지만 나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다. 이미 존재하는 절차와 기준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춘기 때는 한국 공교육 시스템이 억압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툴툴대면서도 나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살았고 부모님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했다. 친한 친구들은 나의 성향을 사상은 급진적인데 성향은 보수적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왜 그리도 보수적인지 엄마가 말하는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 일구어낸 평범함 속에서 행복해 보이는 엄마에게 엄마의 삶에 동성애자 같은 이상한 것이 들어앉아 있음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그놈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 온 삶을 바쳤는데 거기에 아무 도움은 주지도 못한 자꾸 아프기만 해서 방해를 했으면 모를까? 내가 엄마한테 커밍아웃 하는 것은 마치 엄마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앞서 이야기한 친구와 나의 차이가 여기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우리는 둘 다 엄마가 가까운 삶을 부정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 친구에게 엄마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 미래에 놓여 있는 일이었고 내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일이라는 것. 어쩌면 나의 존재 자체가 엄마의 삶과 가치관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엄마를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 나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존경한다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렵다. 어쩌면 아직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인지도 모른다. 엄마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엄마다.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 좋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기만적으로 느껴진다. 나에게 매일 밥을 차려주는 엄마, 나에게 돌봄을 제공해주는 엄마, 늘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삶, 나의 엄마로서가 아닌 엄마 개인의 삶을 더 이해하고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내 삶의 너무나도 큰 부분을 엄마에게 모두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내 정체성이 엄마의 행복을 부정한다면 엄마의 삶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엄마의 삶에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게 된 것 같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기까지. 나는 사주팔자 같은 것을 믿지 않는데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생각하면 정말 사람 팔자라는 게 있기는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2015년 여름 부모 모임 정기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 나는 부모님들의 말씀에 감동받아 우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나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감성파리에 휘말리지 않아 운운하며 함께 참석한 비성소수자 친구에게 저기서 우는 사람들은 되게 사연이 많은 사람들인가 봐 같은 괜한 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날 동행한 친구는 당시 나와 함께 학내 자치 언론에 활동하고 있는데 정기 모임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 책의 다음 호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인터뷰를 시작하고 했다. 나는 반대했다. 너무 뻔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이유에서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정체성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곳에서 내 정체성을 너무 깊이 건드리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왜인지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나를 제외한 편집위원들 모두 부모 모임 인터뷰가 대박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투덜거리면서도 인터뷰 자리에 나갔다. 지인님을 비롯해 당시 활동하던 부모님과 가족 세 분을 만나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가 끝난 후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식사를 사주셨다. 부모님과 취업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상담을 받기는 했지만 나는 그저 그날 커밍아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 자꾸 일어나기를 미루다가 그날 저녁 데이트에 늦어 여자친구와 크게 싸웠던 기억도 난다. 함께 인터뷰를 했던 친구들은 모임이 너무 좋다며 나에게 부모 모임에서 활동해 보기를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활동하는 부모님들을 자주 보다 보면 나와 상황과 비교가 너무 큰 박탈감을 느낄 것 같았다. 이혼하는 여성주의 쪽에서 활동했는데 여성의 날, 퀴어 문화 축제 등 행사에 나갈 때마다 부모 모임을 자주 마주쳤다. 마주칠 때마다 부모 모임에 눈이 갔고 부모 모임 깃발을 보면
익숙한 지인님의 얼굴을 찾기도 했지만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은 애써 피했다. 그러다 2017년 5월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에 가입했다. 사실 가입 몇 달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마음이 허해서 어디에라도 시간을 쓰고자 가입한 것이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 모임에서 실무팀을 모집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지원서를 쓰고 나서도 한참 방치해 두다가 마감일을 넘겨서야 메일을 보냈다. 사람이 부족하고 손이 모자란 인권단체가 다 그렇듯 부모 모임 실무팀에서는 나를 받아주었고 나는 2017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내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다. 내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다. 나름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한다. 퀴어 문화 축제 때 성소수자 부모 네트워킹 캠프 손에 손잡고 등에 참여했고 활동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정기 모임 진행도 맡게 되었다. 운영위원 부모님들이나 모임에 참석한 분들로부터 격려도 많이 받고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었다. 걱정했던 것처럼 정기 모임에 참석하거나 부모 모임 실무를 하면서 늘 내 가족을 떠올리게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하면서도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덜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남들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자녀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 모임에 나온 가족들, 부모님께 대한 커밍아웃을 고민하느라 모임에 온 당사자들에게 책으로 배운 조언이나 위로, 격려 따위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남들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진심이 아닌 말로 대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춘기 시절부터 지겹게 계속했던 자기 연민을 그만두고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된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불쌍하고 불쌍한 나 자신이라는 서사에 갇혀 남 얘기를 들을 생각도 없던 때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상처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들을 수 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또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두기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서사와 상황을 가진 내가 모든 타인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서사에 완전히 공감한다는 것은 과욕이다. 여기에 내가 찾던 답이 있었다. 남들의 이야기, 모범 사례와 비모범 사례를 각기 100개씩 모집한다 해도 나의 사례에 적용할 완벽한 모델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싶다. 심지어 그 일이 가족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면 더더욱. 결국 내가 알게 된 것은 한 가지인 것 같다. 내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다. 부모 모임에서 100년을 활동한다 해도 나와 엄마의 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나의 개별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알게 되기까지 5년 정도가 걸렸다. 앞으로의 5년은 우선 나부터 엄마와의 관계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만 하겠다. 꼭 커밍아웃이 아니라도 좋다. 나는 나를 이해하고 엄마를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고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가족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엄마와 딸 관계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성공하는 목회를 하셨던 많은 목사님들이 동성애자 한 명을 만나기도 어려울 것인데,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한 번도 못 하셨을 텐데, 한쪽 편에 속한
그런 책과 그런 말씀만 들었고 슬피 울며 눈물 흘리며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 좌측편에 있는 이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도 쉽지 않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산속에서 기도하며 마음껏 책을 읽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정보가 있겠습니까? 저는 동성애 반대법을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위하여 한국교회 망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외치는 목사님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언젠가는 크게 후회할 날이 오시리라고,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투표하는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흑인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법이 미국의 흑인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파에서는 소수자인 흑인들을 제쳐놓고 백인,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남부지방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면서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